안녕하세요. 블록체인 문의 나날쇼 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소프트웨어를 인문학적으로 접근해서 보다 쉽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오늘은 드디어 블록체인을 본격적으로 파헤쳐보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블록체인에 대한 귀한 강의를 해주실 문송천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교수님 벌써 세 번째 강의인데요. 오늘 주제는 어떤 건가요? 네, 블록체인이 갖는 의미, 그게 도대체 과연 뭐냐? 우리에게 주는 그 영향, 우리가 어떻게 블록체인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럼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은 다음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기술 이전에 네. 그 의미를 아직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문송천 교수님의 제3화 블록체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 인터넷이 나와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었지요. 그러나 인터넷을 지금 현재 거부하는 사람은 상당히 적고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1980년대로 돌아가면은 전기기관차가 나오고 이 각종 기계와 자동화 장비가 나올 때 그걸 때려 부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나와서 세상을 망친다. 이게 없어져야 된다. 꼭 오늘날로 말하면은 자동차가 나왔을 때 자동차를 때려 부수고 휴대전화가 나올 때 이 전화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그러고 전화를 때려 부수는 꼴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자동차가 부작용이 많다고 해서 자동차를 때려 부수는 사람은 없지요. 인터넷이 그러면 과연 무슨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인터넷이 나온 데 어떤 시간이 뭐 많이 지나지 않았습니다만은 거부감이 쉽게 사라질 수 있었을까요? 그 인터넷이 우리에게 준 어떤 혜택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은행 결제를 할 때, 송금할 때 은행 본점에 가지 않아도, 심지어 은행 지점에 가지 않아도 내가 휴대전화로 이 송금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이런 어떤 자유지요.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특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써서 정보를 검색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교수님을 찾아가거나 뭐 전문가를 찾아가거나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아가서 자문을 받고 다만 뭐 10,000원이고 50,000원이고 자문료를 내고 자문을 받아야 풀렸던 궁금증인데 지금 인터넷을 보면 더 자세히 설명해 준 설명들이 있다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알고 싶은 게 있을 때 이걸 내 스스로 내가 시간을 조금만 들이면 내가 알아낼 수 있구나. 그 판단의 자율성, 자치성입니다. 내가 그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지 알았더니 지금 와서 보니까 나도 뭐 전문가 못지않은 판단을 때로는 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 인터넷이 제공해주는 혜택이죠. 그러면 인터넷이 제공해주는 혜택을 가지고 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가 현금이나 신용카드 같은 두 가지로 충분하냐 이거예요. 휴대전화는 다만 100만 원, 뭐 50만 원, 10만 원 선에 산다 이거예요. 가격에 의식을 해가지고 그 정도면 내가 사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도를 의식하는 게 있고 가격을 의식하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전기자동차는 지금 가격이 좀 고가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건 정부의 각국의 정책 때문에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만 기술적으로는 전기자동차는 비쌀 이유가 없어요. 자동차에 엔진이 없다고요. 일단 바퀴하고 트랜스미션만 있지 그 자동차의 파워를 만들어내는 이 엔진은 배터리가 대신하는 겁니다. 배터리 가격이 뭐가 그렇게 비싸냐고요. 그 자동차 가격의 거의 30%를 결정하는 게 엔진인데 엔진이 없어지니까 가격이 내려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제가 볼 때 이 전기자동차는 300만 원, 400만 원짜리 전기자동차가 앞으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안 사시겠어요? 지금 가솔린 경유차가 만약에 2, 3천만 원 한다고 그러는데 10분의 1 가격에 전기자동차가 제공된다고 그러면 안 사시겠습니까? 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속도에 신경 쓰는 게 있고 가격에 신경 쓰는 게 있고 우리가 그동안에 그 두 가지로 모든 신경이 끝났다고요. 근데 앞으로는 좋다 이거야. 속도도 자동차보다 더 빠를 필요도 없고 가격도 지금 뭐 자동차보다 더 안 싸져도 내가 살 수 있는데 다만 이제는 투명한 사회를 위해서 신경을 좀 쓰자. 투명성. 투명성.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어떤 송금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해봅시다. 철수가 영희에게 10만 원을 보냈어요. 철수가 영희에게 단돈 1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럼 철수가 영희에게 10만 원을 보내는 일의 시작부터 마지막 과정까지 누가 처리하나요? 내가 철수고 저기 영희가 있는데 철수하고 영희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그걸 지금 어떻게 돼요? 거쳐야 되는 데가 많죠. 어딜 거쳐야 됩니까? 최소한 은행을 거쳐야 되고 또 은행만 거쳐요? 신용정보회사를 또 거치죠. 신용정보회사만 거쳐요. 또 제2의 신용정보회사를 또 거친다. 또 제3의 신용정보회사를 거치고 그래가지고서 아니 지금 단돈 10만 원 보내는데 거치는 데가 한 대여섯 군데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물론 속도도 오래 걸리는 거죠. 대여섯 군데 거치는데 시간이 안 걸릴 리가 있습니까? 근데 철수가 생각하는 거죠. 내가 영희한테 돈 10만 원 보내기를 뭐 이렇게 복잡다단하게 보내느냐. 다만 이것은 세상의 제도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보내는 거지. 내 생각 같아서는 내가 그냥 바로 말이죠. 아주 그냥 즉시 뭐 1초도 안 되는 시간 안에 보낼 수 있는데 내가 인터넷으로 보낼 수가 있는데 이 보내는 방법은 누가 인정을 안 해준다 이거지. 그럼 그 방법이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기존 세상에서 사용하는 방법과 동등한 그 공신력을 갖고 공신력 면에서도 동등하고 안정성 면에서도 동등하고 정확성 면에서도 동등하다면 여러분들은 그 방법을 거부할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투명하다면 과거에는 철수가 영희에게 보내는 그 거래 시작과 종료 과정, 그 중간 과정이 철수와 영희에게는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보냈다. 입금증 받고 영희는 내 통장에 돈이 들어왔네. 그거 확인하는 거 끝났지. 그게 도대체 그 청산 과정에서 어느 시각에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게 물건 택배 배송 받을 때요. 그 과정을 지금 추적할 수 있듯이 그 송금 과정을 지금 물론 하려고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만 그건 특별한 경우나 하지 일반적으로는 못하게 돼 있다고요. 안 하게 돼 있고. 그러면 그 세부 과정에 대해서 투명하게 나도 알고 싶은데 적어도 철수와 영희는 이 송금의 당사자와 수신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근데 모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철수와 영희뿐 아니라 이 철수가 영희에게 보내는 송금 과정에서 거쳤던 그 노드들 있잖아요. 지점들. 그 전체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뭐 다른 분들은 관심이 없으시겠습니다만 철수와 영희는 만족하겠죠. 근데 우리는 그 철수와 영희는 특정인이 아니고 누구나 철수와 영희가 될 수 있다고요. 누구나.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가 투명성이라는 거는 누구나 알 수 있게 공개해지는 건데 철수가 영희한테 돈 보내는 걸 갖다가 그 둘만 알면 되는 거지. 그걸 갖다가 무슨 그 동네 방네 다 알리고 알 필요 있느냐. 다만 철수가 영희에게 보내는 과정에 그 과정의 신뢰도, 신빙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과거의 본점에서 단독으로 공인하고 인증하는 과정과 똑같은 효과를 갖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여러 비트코인 같으면은 18,000개 지점에서 철수가 영희에게 보낸 거를 검증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8,000개가 검증하는 과정에 18,000개 사용자들은
모두 다 용납을 하고 난 그거 싫다고 하는 사람 없고 만장일치하고 18,000개 사이트가 철수가 영에게 보낸 10만 원이 과연 제대로 갔는지 그 과정을 단체 공증하는 겁니다. 본점에서만 단일 공증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단수 공증이 아니고 다수 공증, 다자 공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협동조합 개념이에요. 내가 이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해야 조합의 혜택을 누릴 수가 있지. 조합원이 아니면은 그 조합에서 벌어지는 일을 이렇게 지켜만 보고 저 사람들은 뭐 좋은 일이 많네. 난 그 조합에 가입할 생각이 없으니까 가입은 안 하지만 이렇게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잘 지내네. 이러고 뭐 혜택도 많고 뭐 할인도 많고 인센티브도 많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왜 그 사람은 거기 가입 안 하냐 이거예요. 가입까지 해준다면 그 자기도 그런 혜택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트코인 이 가상화폐 시장은 방관자로서 보니까 비트코인 쪽이 뭐 가격도 급등하고 이거 내가 저거 하나 동전 하나 사두면 이 뭐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원래 2008년에 비트코인이 나올 때 한 코인의 가격이 우리 돈으로 10원이었습니다. 10원. 이 페이스북에서 지금 출시하겠다고 그러는 가상화폐 이름은 리브라입니다. 리브라라는 말은 로마 시대의 동전 한 푼. 우리로 말하면 1전, 10전짜리 동전에 해당하는 아주 가장 작은 화폐 단위. 그리고 일부러 그런 이름을 짓는 이유는 비트코인의 비트가 원래 그게 아주 그냥 의미가 이 디지털의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비트의 의미는 빵 부스러기 이렇게 먹다가 밑에 바닥에 떨어진 그 부스러기 의미가 있잖아요. 그게 아주 하잘것없는 작은 존재라는. 그게 사실 돈 뭐 몇백억 몇천억도 일전 이전 이렇게 쌓여서 생기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투명한 이제 속도나 그 가격보다는 투명한 사회를 위해서 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를 우리에게 물어보는 게 블록체인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신은 지금 기술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투명하게 그 과정이 공개되는 시대에 지금 도달해 있는데 인터넷으로 인하여 그런 시대를 향유할 그 기회를 누리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런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시겠습니까? 이런 선택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응? 근데 많은 사람들은 거부부터 하고 오히려 그런 세상이 불러일으킬 그 부작용, 이런 나쁜 점을 미리 예상을 하고 그런 세상 안 오는 게 낫지 이러고 거부부터 본다. 그래서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그 클라우드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클라우드란 단어가 구름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클라우드에 CLOUD가 있어요. U는 어디서 나온 U냐면 ubiquitous. ubiquitous라는 거는 어디서든지 통용되는. 예를 들어서 한국 돈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한국 돈, 우리나라 돈 가지고 어느 나라에 가서 쓸 수 있어요. 미국 가서 한국 돈 내면 점심값을 받아요? 아니, 영국 사람이 파운드화를 가지고 미국 식당에 가서 돈 내면 받습니까? 절대로 안 받지요. 그 영국 사람이 내가 그래도 영국에서 왔는데 니들이 암만 미국이면은 이 돈을 안 받느냐? 그 미국 식당 주인이 안 받으면서 하는 얘기가 돈을 바꿔오시든지. 환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뭐 환전소에 가시든지 기존의 은행에 가도 바꿔주니까 바꾸는 건 당신이 알아서 하시고 다만 우리 화폐를 가져오면 내가 그때 받을 준비를 다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돈이면 다 똑같은 돈이지 왜 돈을 차별하냐 이거야. 그 세상에
화폐는 국경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화폐는 우리나라에서만 쓰지 일본, 중국, 미국, 영국, 독일 가서 못 써요. 그 화폐에 왜 국경을 두냐? 인터넷에 국경이 있어요? 인터넷에 국경이 있습니까? 왜 화폐에는 국경을 둡니까? 아니 그럼 자동차에 국경이 있어요? 현대자동차 어느 나라든지 다 가서 팔리고 돌아다니죠. 근데 왜 화폐에는 국경을 두냐 이거야. 우리가 그래서 발상의 전환을 아니 화폐도 자동차처럼 하면 안 되냐. 그 다음에 환전소 같은 거 없으면 안 되냐 말이야. 그러면 환전 기능 같은 거는 어떻게 없앨 수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인터넷 화폐가 등장했다고 해봐요. 그 인터넷 화폐를 전 세계가 쓰겠다. 아니 전 세계가 아니라도 인터넷 화폐 조합에 가입하는 조합원은 적어도 쓸 수 있다. 그 리브라 같은 게 그런 거거든요. 15억 명의 페이스북 사용자 중에 리브라를 쓰겠다는 사람이 나올 거고 안 쓰겠다는 사람이 나올 겁니다. 그럼 15억 명 중에 만약에 한 3억 명만 쓰겠다고 쳐봐요. 그 3억 명이 회원이 돼가지고 3억 명끼리는 철수가 영희에게 10만 원 보내는 행위에 대해서 투명하게, 그 다음에 어떤 공신력 있는 기관이 처리한 것보다도 더 정확하게, 더 빠르게라는 얘기는 지금 한국에 있는 철수가 미국에 있는 영희한테 돈을 10만 원 보내면요 4월 걸려요. 근데 이 가상화폐 인터넷 세상에서는 0.001초 만에 갑니다. 정확성은 똑같고 해킹도 안 당하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 3억 명의 회원들이 그 기술을 쓰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 가상화폐 기술은 회원들끼리 쓰는 거예요. 다만 회원이 아닌 사람이 그 어느 조합이나 그 회 이렇게 단체를 보고서 시기심, 질투심을 느껴가지고 에이 저 사람들 지들끼리 재미 보고 그러는데 나도 그거 하나 사서 뭐 가격 오르면은 재미 좀 보겠다. 이런 사람은 투기꾼이죠. 투자 입장에서 보는 거죠. 그러나 가상화폐 시장이라는 건 원래 투자꾼, 투기꾼 없이 출발한 겁니다. 다만 세상에 이 투자꾼, 투기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계적인 경기가 있을 때 도박사들이 그 승부에 직하고 도박을 벌이잖아요. 돈 내기 하고 그런 것처럼 가상화폐 쪽이 잘 되면 도박꾼도 나오고 도박사도 나오고 투기는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어떤 큰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벌어진다면은 뭐 이런 도박, 이런 카지노라든가 경마장에서 벌어지는 배팅 행위처럼 용납할 수 있는 수준에서 벌어지면 우리가 용납을 하는 거죠. 가상화폐 쪽에 대해서도. 다만 사회적으로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고 일반인들보다는 아마 일반인들은 이런 강의를 들으면 난 그런 세상에서 한번 살고 싶어 이런 분이 있을 텐데 정치가라든가 기존에 은행에 다니는 직원이라든가 은행의 임원들께서는 이런 얘기 들으면은 우리 위치를 공격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거부부터 하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권력층이 거부의 의지가 강하고 일반인들은 거부의 의지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이 제도나 입법은 공권력, 권력층에서 하는 그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세상이 구현되는 지금 말씀드린 증명서 없는 세상이 구현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블록체인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고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은 불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그건 아니죠. 환상입니다. 그런 환상은 환상에서 깨야 되고 다만 그런 세상을 위해서 갈 기술적인 준비는 지금 다 돼 있다. 제도 정책적인 준비가 안 돼 있을 뿐 그런 각도에서 블록체인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항상 교수님 강의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요. 회가 거듭될수록 더 궁금해지는 것도 많고 또 계속 배우고 듣고 싶은 것 같습니다. 네, 지혜 씨랑 혜진 씨는 어떤가요? 저도 사실 처음 강의를 듣기 전에는 궁금한 게 없었어요. 모르니까. 그쵸? 네, 그런데 이렇게 강의를 듣고 나면 들을수록 오히려 궁금한 게 많아집니다. 왜 이런 거죠? 아마 네. 교수님 강의에 이렇게 빠져들다 보면 스스로 이해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것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네, 맞습니다. 실제로 1화보다 2화 때 저희가 세부적인 질문을 많이 해서 그런지 녹화 시간이 2배로 늘어났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열정이며 질문이며 넘쳐나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 어떻게 감당 되시겠어요? 예, 뭐 뭐든지 물어보십시오. 제가 다 대답해 드리는데 네. 그래서 제가 답답하지 않게 네. 이렇게 알기 쉽게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질문을 해볼 텐데요. 첫 질문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 처음 블록체인의 개념 부분을 설명해 주실 때 단수공증 그리고 다자공증 표현을 쓰셨는데요. 단수공증과 다자공증의 차이점이 정확히 어떤 건가요? 예, 은행을 예로 말씀드리면은 은행이 금융거래를 공증을 하죠. 인증을 하는데 본점에서 합니다. 그럼 본점은 하나죠. 그러면 지점이 예를 들어서 그 은행의 지점이 100개 있다 그러면 100개의 지점은 뭘 하냐 이게. 그 지점에서 거래가 발생했는데 지점에서는 그 공증에 참여를 안 하고 본점에서 한다. 그러면 본점에서 단일로 공증하는 걸 단수공증이라고 그러고 다수공증, 다자공증이라는 건 지점 전체가 참여해서 만약에 공증할 수 있으면은 그게 다자공증, 이런 멀티플 공증이 되는데 지금은 멀티플 공증을 쓰는 시스템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도권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단수 공증에만 우리가 공증이라고 그러고 다자공증은 여태까지 존재해 보지 않은 개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접해보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선 단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개념은 이해가 돼도 좀 단어를 들었을 때 이해하는데 약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단어들 중에 채굴로드라는 단어가 특히 들었을 때 바로 뜻이 이렇게 개념이 잡히지 않거든요. 일반 대중들이 잘 이해하기 쉽게 채굴로드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 채굴이다, 노드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채굴하고 노드가 또 겹치니까 더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블록체인도 이해 못하고 채굴로드도 이해 못하고 또 뭐 이 가상화폐라고 그러면 또 이게 무슨 가짜 화폐냐 그래서 또 이해 못하고 수수료 문제가 나오니까 왜 수수료 문제가 나오냐. 그다음에 분산 원장이라고 그러면 원장이 하나지 왜 분산되냐 이래가지고 그 자꾸 용어 때문에 물고 들어가서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채굴로드라는 건 뭐냐면 은행으로 말하면 지점이에요. 네. 지점에서 거래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서 거래가 채굴된다. 거기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 거래의 이제 그 종료 시점이 있거든요. 거래가 청산된다고 그래요. 청산된다고 그러는데 그 거래를 청산하는 마지막 그 청산 완료 지점은 본점이거든요. 본점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거래가 이제 최종 승인되는데 지점도 최종 승인 권한을 갖게 하자. 그게 채굴로드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노드라는 거는 어느 지역을 가리키고 채굴한다는 얘기는 이 책임 있는 결제 행위, 책임 있는 공증 행위 이런 행위를 하는 노드가 여러 군데 있다.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18,000군데 있거든요. 18,000군데. 그 18,000군데 지점이 있다. 그걸 채굴로드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엔 제가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오늘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인데 이 블록체인이 출현한 지 무려 30년 이상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그런데 이렇게 블록체인이란 단어를 들은 지는 몇 년 안 되거든요. 그러면 왜 그동안 대중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다가 이렇게 최근에서야 알려지게 된 걸까요? 기술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대개 지하실에 숨어 있다가 그 다음에 일반인에게는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오는 겁니다. 인터넷도 마찬가지였죠. 인터넷도 지난 50년 동안 지하실에 있다가 지난 20년 전에 불과 20년 전에 이제 이 세상에 나온 건데 그러면 초창기 30년 동안은 뭐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알고 전문가만 알고 일반인에게는 감춰진 알 필요도 없는 그리고 20년 전에 드디어 이제 일반인들이 쓸 수 있게 됐으니까 그때부터 인터넷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도 뭐 잘못된 건 없죠. 다만 기술이 성숙돼서 일반인들이 쓸 수 있는 단계로 되려고 그러면 20, 30년 걸리고요. 20, 30년 걸려서 나온 게
이제 블록체인 가상화폐고 역시 이 3, 40년 동안의 준비 기간을 거친 것은 똑같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 자율자동차가 나왔다. 역시 20, 30년 동안 뜸들이고 연구의 결과로 나오는 거지. 드론이 나왔다. 역시 20, 30년에 뜸을 들이는 거지. 그냥 작년에 연구해가지고 금년에 나오는 연구 결과는 이 지구상에 여태까지 있어 보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그동안 은행 해킹, 은행 장부 거래 조작과 같은 금융거래 기관의 위험성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잖아요. 그럼 교수님의 말씀처럼 빨리 이런 금융기관과 정부의 탈중앙화가 시급한데 왜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요? 예, 사실 은행 해킹이 아니고 가상화폐 거래소가 해킹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소인가요? 은행은 해킹을 보통 당하지 않고요.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 기술도 보통 해킹에서는 예외입니다. 다만 이 가상화폐가 현실의 화폐로 원화라든가 달러라든가 유로화, 파운드화로 바뀌는 그 접점이 있잖아요. 이 화폐가 현실 화폐로 바뀌는 그 환전소, 거래소를 해커가 노리면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찾을 때까지는 안전하죠. 그 보안관이 있고 청원 경찰이 있고 뭐 CCTV가 그냥 뭐 수십 개가 이렇게 내다 보니까 어느 범인이 감히 거기서 범죄를 저질러요. 근데 다만 은행 문을 열고 이 바깥에 길거리로 첫 발을 디디는 순간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시스템 바깥에서 위험이 벌어지는 거지 시스템 내부에서는 안전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시스템 내부에서는 안전한데 바깥쪽까지 안전하게 하려면은 가상화폐 쪽의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되고 가상화폐를 사회에서 받아들이는 제도권의 노력도 있어야 되는데 제도권에서 노력을 할 생각을 안 하고 왜냐하면 이 대중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기술을 제도권이 미리 나서서 배려해 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제도권에서 아직 수용을 안 하니까 일반인들도 볼 때 가상화폐는 그 사기치는 수단 아니냐 이 마약 거래상들이 거래하는 수단이고 이렇게 그 랜섬웨어라고 그래서 이 컴퓨터를 마비시키고요. 비트코인으로 돈 안 내면은 너 이제 네 컴퓨터 쓰긴 다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돈을 내다 보니까 가상화폐가 나쁜 범죄에 사용되니까는 이건 나쁜 돈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제도권에서 수용하는 자세만 보여준다면 가상화폐가 나쁜 돈은 아니죠. 제도권의 노력이 필요하다. 제도권에서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맞습니다. 자, 다음은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교수님께서 은행을 예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지점장이 은행장과 대등한 지위를 갖게 되는 개념이 바로 블록체인의 개념이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게 된다면 기존 은행장과 같은 기득권 세력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만만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거부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산더미처럼 쌓이는데 그게 뭐냐면은 지점장이 은행장과 똑같은 권한을 갖고 그렇게 된다면 은행장은 때로는 지점장과 대등한 권한을 갖고 그러면 이 권한이 격상되고 격화되는 일이 자유자재로 벌어지는데 그걸 지금 세상에서 수용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 은행장이 그럼 내가 은행장인데 내가 왜 필요 없는 사람 아니냐 이러면 할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행장과 지점장이 또 은행과 본점과 지점이 대등한 관계를 갖고자 하는 것이 이게 민주적인 화폐인 가상화폐가 부르짖는 철학입니다. 다만 그 철학이 지금 너무 시기상조다. 그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기상조 뭐든지 기술이 나올 때는 시기상조예요. 지금 전기자동차, 자율자동차 다 시기상조 아닙니까? 말로만 나왔지 지금 사용되나요? 길거리에서 오히려 사고만 나고 부작용만 크죠. 다만 이제 그것을 받아들일 어떤 그 사회적인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구비될 때 그때 이제 드디어 새가 날듯이 가상화폐가 날 수 있는데 지금은 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럼 혹시 교수님은 블록체인이 상용화된다고 주장을 하시면 무정부주의를 주장하시는 건가요?
블록체인이 상용화되는 게 아니라 가상화폐가 상용화되는 건데 무정부주의라기보다는 우리가 이 무정부주의를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우리 정부가 지금 예를 들어서 국가의 정부가 하나잖아요. 네. 네. 종전에 그 베네수엘라에 정부가 2개 있어가지고 대통령이 2명 있어가지고서는 서로 국민마다 난 이 사람이 대통령이야. 어떤 사람은 난 저 사람이 대통령이야. 이랬지 않아요. 지금도 그런 상태가 그 나라는 지금 계속되는데 그게 우리가 볼 때 나라입니까? 그러나 단일 정부 체제하에서는 맞는 얘기죠. 근데 각국에서 만약에 정부를 2개 두겠다. 그러면 2명의 대통령이 나오는 거고 만약에 국민들이 1000만 명인데 난 1000만 명의 대통령을 두겠다. 그 1000만 개 정부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지점과 본점 얘기처럼. 그러면 1000만 명의 대통령이 존재할 때 그게 과연 나라가 운영이 되겠냐. 이제 그런 얘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정서적이나 의식적으로는 아예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인구가 1000만 명이면 대통령이 한 명 있어야지. 2명 있어도 골치 아픈데 1000만 명이 다 대통령을 해? 벌써 우리가 이 거부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가상화폐 같은 건 거부하고 보는 거예요. 그냥 이건 화폐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근데 왜 네가 돈으로 털려고 그러냐. 이러니까 벌써 거부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가졌던 관념의 틀을 과연 깰 수 있냐.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내가 기존에 가졌던 관념의 틀을 깨본 적이 있냐 하나라도. 이 가상화폐 뭐 블록체인 이런 거 다 떠나서. 근데 난 그렇게까지 과감하게 살고 싶지는 않아. 그러면 신기술은 설당이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의 관념을 깨는 게 관건이겠네요. 예. 네, 그렇군요. 다음 질문은 누가 하실까요? 저요. 네, 오늘 질문 굉장히 치열합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네, 혜진 씨 말씀하시죠. 네네, 감사합니다. 교수님은 2021년 페이스북이 리브라를 통해서 제2의 팀 버너스-리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 우리가 2017년도에 비트코인 열풍으로 이제 휩쓸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2021년에도 또 그런 사태가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이런 예상을 지난주에 했습니다마는 이번 주에는 벌써 예상이 빗나갔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어저께 날짜에 페이스북의 리브라를 공격을 했습니다. 과감하게. 리브라라는 게 나오면 안 된다. 너희들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어딜 감히 세상에 화폐라고 등장하느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페이스북이 그 화폐로서의 준비는 다 돼 있는데 다만 리브라라는 가상화폐를 미국의 은행 제도권에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페이스북의 그 저커버가 뭐라고 바로 뭐 1시간 내에 대답을 했냐면은 그럼 우리가 출시 연기하면 되지. 그리고 연기를 했어요. 연기를 했으니 한 번 연기하면 1년은 연기되는 거예요. 그럼 2011년에 이렇게 또 새로운 바람이 불 걸로 예상했던 게 2022년으로 가고 또 제도권에서 또 그런 역풍에 해당하는 얘기가 한번 또 터지면 또 1년 늦어지고 세상에 그 일의 순서라는 건 그렇거든요. 이게 언제 가상화폐 열풍이 다시 올지는 예측하기 힘듭니다만은 다만 페이스북 같은 회사가 15억 명의 사용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가상화폐가 통용된다면은 그것은 세상에 우리가 작년에 경험했던 그 열풍에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 태풍이 불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뭐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얼마나 남았죠? 이제 끝나면은 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요만큼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지금 미리 사놔야 되는 거 아닐까요? 혜진 씨. 투기는 그래도 안 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을 이제 지혜 씨가 하시면 될까요? 네네네. 사실 이렇게 청년들이 또 리브라라는 화폐가 출시한다고 했을 때 또다시 가상화폐에 휩쓸리지 않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그만큼 또 블록체인이라고 하면 아직도 비트코인을 연상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블록체인과 비트코인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서 블록체인, 비트코인 강연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청중들, 교수님들도 그렇게 대답해요. 다 듣고 나서 다 좋은데, 교수님 말씀 다 좋은데 지금 그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것만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만 알면 되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사고 파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화폐 중에 이 민주적인 화폐가 나오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 가서 점심에 짜장면을 먹었는데 짜장면 먹은 가격을 결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수단이. 현금을 내든지 카드를 지불하는 신용카드 뭐 내든지 뭐 직불카드도 신용카드를 내든지 그랬더니 어떤 분이 외상으로 오는 방법이 있다. 외상도 결국은 현금이나 카드로 내야죠. 그래서 현금과 카드 외에는 대안이 없는데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손님이 주인한테 내가 이메일로 지금 1초 내에 그 지불해 드리겠다고. 내가 이메일로 지금 당신 앞에서 식당 나가기 전에 1초 안에 이메일로 송금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지금 되는 세상입니까? 안 되죠. 네, 아직 가상화폐는 바로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초든 0.1초 내든 내가 이메일로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식당 주인이 좋습니다 말이야. 그 뭐 현금 신용카드는 오히려 그 회수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는데 이메일로 내신다 그러면 대환영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과연 민주적인 화폐인 가상화폐가 통용되는 세상이 되겠습니다만은 어느 식당 주인이 지금 그런 얘기하면 당신 미쳤냐고 그러지 그걸 좋다 내라고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네.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가. 네, 이런 블록체인의 인식을 또 바꿔줄 수 있는 언론의 역할도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번엔 제 질문인데요. 교수님, 그 블록체인이 실행됐을 때 혹시 일반인들이 악용할 수 있는 리스크도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반인들이 가상화폐 시스템을 악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다만 해커들은 호시탐탐 항상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주중에 특히 근무 시간 중에는 정신 바짝 차리고 이러잖아요. 네. 그리고 대개 귀가하기 전까지는 이 정신이 많이 잘 살아있죠. 근데 집에 가고 나서 또 이렇게 맥주 한잔 하고 나서는 정신이 좀 풀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커들은 그런 시간을 노립니다. 또 금요일 저녁 6시 이후를 노리고 월요일 아침 되기 전까지를 노리는데 그런 그 해커들이 노리는 요 가상화폐 쪽도 마찬가지예요. 꼭 그때 노려요. 그때 꼭 일을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고 정신 차려 있으면은 해커들이 설당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일주일 내내 정신 바짝 차리고 살 수는 없으니까 잠시 좀 이게 릴렉스 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 노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노리면 당하는 겁니다. 10명 중에 1명은 여지없이 당해요. 10명 중에 1명은 지구상에 몇 명이 당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고 다만 일반인들이 해커 역할을 하는 분은 없기 때문에 해커가 도대체 해커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고 누구냐 이걸 한번 나중에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그 해커들의 정체 제가 나중에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상용화를 앞두고 또 이런 여러 가능성을 전제해보고 그에 맞는 대비책을 마련해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다음 질문은 혜진 씨죠? 네, 저는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가 오늘 강의에서 계속 말해온 이 블록체인이 실제로 안정성이 얼마나 높은지가 궁금한데요. 교수님, 예. 이 블록체인이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이 100% 보안이 가능한, 그러니까 그만큼 안전한 암호 장치인가요? 예, 블록체인 기술에 지금 변형들이 나오고 있어서 100%까지라고는 말씀 못 드리고 다만 비트코인에서 사용하는 그 고유명사로서의 블록체인, 그러니까 이 변형된 형태의 블록체인 1, 2, 3이 아니고 원래 2008년에 비트코인 논문에서 얘기했던 그 블록체인의 그 모습 그대로는 완벽한 안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것이 속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메일로 돈을 내도 받아들이게 하자는 게 속도의 문제인데 역시 또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은 속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초 내에 처리할 걸 100초 내에 처리하면은 100초도 느리다고 그러고 사람들이 비트코인 기술은 느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기술을 빨리 한
말하자면 변형된 가상화폐들이 뭐 리플이라든가 이런 뭐 기존에 나와 있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이제 거기서는 100% 안전성은 보장하기 힘듭니다. 네. 왜냐하면 변형이 됐기 때문에. 네. 그리고 변형이 됐으면은 어떻게 변형되는지 기술자가 딱 보고 안전성에 점수를 매길 수가 있죠. 네. 그러나 이제 그 변형된 가상화폐에서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어떤 이 보증을 하면은 그건 100% 안전하다 볼 수 있고요. 다만 안전성의 문제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존의 제도권에서 결제를 이 송금거래, 입금거래 이런 그 출금거래 이런 결제를 인증하는 거 아니면 난 못 믿겠다. 그러면 이런 다른 거래는 다 이제 못 믿겠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본점에서 모든 과정을 청산하는 거는 내가 믿겠는데 지점에서 청산하는 게 있다 그러면 난 못 믿겠다. 그 안전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게 그 사람은.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안전성이 기술적으로 100%라고 그래도 그 사람한테 100% 안전합니다 그래도 안 믿지요. 그 마음가짐이 안 믿으려고 하니까 안 믿는 겁니다. 기술은 100% 안전해요. 네. 다만 현실에서 100% 안전하다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네. 네, 기술의 안정성을 약간 인식적으로 바꿔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아무리 뛰어난 기술력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에 100%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더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제가 질문 네,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블록체인을 쭉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 암호 장치가 우리 사회에 갖는 진정한 의미는 뭘까요? 그 의의가 궁금합니다, 교수님. 사실 우리가 돈을 사용하고 화폐를 사용하고 뭐 요새는 뭐 지갑에 현금을 안 넣고 다니고 뭐 1,000원 한 장 구하려고 해도 누구한테 빌려야 되고 그런 이제 카드 시대로 접어들었는데 우리가 화폐에 이 공권력 기반의 화폐 예를 들어 공신력 있는 기관이 발행한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를 쓰고 있다. 지금은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근데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지 않은 화폐라도 대단히 민주적인 화폐가 있다면 누가 발행했든지 간에 공신력 있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화폐와 대등한 안전성과 대등한 그 공신력 있는 화폐가 만약에 등장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런 민주화폐를 사용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네. 민주화에 대한 의지예요. 내가 화폐는 중앙은행 조폐공사 이렇게 뭐든지 중앙 집중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화폐를 그럼 각 집에서 가정마다 다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가상화폐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화폐의 민주화를 위해서 가는 방향은 확실한데 지금 시기상조다. 시기상조죠 사실 지금. 다만 기술이 받쳐준다면은 가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전기자동차 얘기하지만 지금 전기자동차가 길거리에서 사용되는 그 비율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그렇게 상용화는 안 돼 있죠. 1%도 안 돼 있죠. 그러면 전기자동차를 만약에 앞으로 50%의 그 사용률로 이렇게 늘리려고 그러면 얼마쯤 걸리겠어요, 시간이? 한 10년이 될까요? 100년이 될까요? 글쎄요, 언론에서는 고시라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면은 네. 전기자동차는 지금 비싸요. 근데 전기자동차를 기술적으로, 제가 기술자니까 기술적으로 얘기하면은 전기자동차는 자동차 엔진이 없어요. 자동차 가격의 3분의 1을 결정하는 게 엔진 값입니다. 그 엔진이 빠지면 가격이 3분의 1 빠진다는 얘기고,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벤츠 BMW를 100만 원, 200만 원에 내가 구입할 수 있다. 그럼 안 사겠어요? 사야죠. 전기자동차로. 가솔린 경유차가 아니고. 전기자동차로 BMW, 벤츠가 100만 원에 제공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살 생각이 있죠? 네. 그럼 100만 원에 되게끔 지금 제도권이 협조하느냐? 안 하고 있죠. 지금 법이 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가격은 100만 원, 200만 원에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도 제도권에서는 지금 5천만 원, 뭐 1억 정도 줘야 거래가 돼요, 지금. 네. 그건 뭐냐면 이 법제도의 문제지 기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 마찬가지 맥락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가상화폐는 민주화폐다. 그리고 제도권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오늘도 열띤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네. 네, 회차가 거듭될수록 더 열정이 넘치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 질문은 제가 드리고 싶은데요. 블록체인을 보고 청년들이 도전 의식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교수님? 예, 저도 이 학생들을 늘 가르치고 있고 지금도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요즘 청년들을 볼 때 상당히 답답합니다. 도전 의식이 점점 실종되고 있고 아마 취업하기 힘들어서 의기소침해서 그렇다고 저는 보는데요. 의기소침할수록 이 블록체인 이런 쪽에 도전을 해야지. 왜냐하면 블록체인이라고 그러는 거는 여러분들이 탁 까놓고 얘기하면은 이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술이 중요하잖아요. 데이터 관리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데이터 기술에 관한 하는, 관리 기술에 관한 하는 왕중왕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 데이터 관리 기술에 대해서 내가 좀 알아.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감히 범접하기 힘든 이 고도의 이 기업 데이터 관리 기술이거든요. 그럼 내가 기왕이면 그런 분야의 전문가가 되보겠다. 이런 꿈을 가져야지. 그 블록체인이 그런 고도의 데이터 관리 기술의 첫 걸음을 떼는 그 첫 단계, 말하자면 1층짜리 기술이에요. 2층, 3층, 4층, 5층, 6층, 10층, 20층 놀라운 기술은 다 준비되어 있죠. 다만 그 층으로 올라가려면 1층, 2층 밟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블록체인이라는 기술부터 내가 기업의 앞으로 데이터 시대인데 앞으로는 하드웨어 시대도 아니고 소프트웨어 시대도 아니고 데이터 시대라는 얘기를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 관리 기술의 핵심 중에 핵심이요, 결정체 중에 결정체인 블록체인에 대해서 도전해보는 것은 전 당연한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모두 다 도전할 수 없지만 10명 중에 1명이라도 해서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IT 산업 전체가 발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네, 저 우리나라 IT 산업을 위해서 많이들 도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걸로 마지막 답변까지 잘 들었습니다. 네, 교수님 끝으로 강조하고 싶으시거나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혜진 씨와 지혜 씨는 오늘 어떠셨나요? 네, 이 교수님 말씀 중에 그 기술적인 면에서도 그리고 또 안정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민주적인 화폐다. 근데 왜 사용하지 않는가? 바로 우리가 지금 받아들일 마음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굉장히 왠지 저를 혼내시는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저부터도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 아니면 사실 저는 바로 사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솔직히 말하자면. 그래서 조금 더 마음을 열어보자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네, 네. 지혜 씨도. 저도 혜진 씨처럼 이게 민주화에 대한 의지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리고 우리가 아직 받아들일 마음이 안 돼 있고 사회적 제도 자체가 기반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참 안타까움을 느꼈고요.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까 사실 질문이 더 많아지고 궁금증이 더 많아져서 다음 주 강의가 저는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역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교수님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으로 강의를 해주실 예정인가요? 예, 블록체인은 기술이기 때문에 그 기술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그 세부 내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어렵습니다. 그 블록체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여러 가지 기술들이 조합이 되어 있는데 그 각계 기술이 한 2~30가지가 돼요. 그 2~30가지 하나마다 거의 한 학기 강의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사실 다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하고 한 3분의 1, 4분의 1만 이해해도 다 이해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블록체인 기술의 세계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 기술의 청사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 블록체인 문앤 안압쇼 3번째 시간 함께 했는데요. 블록체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혹은 잘 몰랐던 부분들에 대한 개념이 교수님 강의를 통해서 확실히 잡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